자, 수출. 수출은 언제가 공급시키냐? 일반 수출이요. 외국에 물품을 보냅니다. 재화의 수출. 보통 배나 비행기로 보내죠? 선박에 물건을 실어요. 이게 선적이죠. 비행기에 물건을 싣습니다. 기적. 수출은 법인세나 기업회계 쪽에서는 매출을 언제 잡냐? 계약에 따라 다 달라져요. 선적지일 수도 있고 도착지일 수도 있고 뭐 이쪽 공장에서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근데 부가세법은 다 똑같아요. 수출입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선적된 날이 공급시킵니다. 비행기 실었습니까? 기적된 날. 그럼 선적된 날은 어떤 서류에 나옵니까? 그렇죠. BL, 선화증권에 나옵니다. 선화증권 밑에 보면 선적이 나와요. 그날이 공급시기예요. 관세청이 유니패스 관세청에서 그 수출 관련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관세청 자료는 선적일이 아니고 출항일이에요. 그래서 선적하고 출항까지는 2, 3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관세청과는 선적일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세청에서는 관세청 자료를 받아서 수출 내역을 비교 검토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선적 일자와는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부가세법상 신고는 선적 일자 기준 신고하는 거지 출항일 기준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요. 들어와서 인천공항 환승구가 있어요. 거기서 금괴를 들여와서 환승구 통해 다시 나가 외국으로, 일본으로. 홍콩에서 금을 들여와서 인천공항 안에 있다가 환승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다시 나갑니다. 이것도 수출인가요? 이게 전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금괴 밀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금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금값 좀 싼 나라에서 들여와서 세금 같은 게 없는 나라 들여와서 금을 좀 금값 비싼 나라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서 지난번에 재판 받고 뭐 형사실 받았는데 그 밀수한 금이 몇 조 대의 금을 밀수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법을 개정했죠. 외국서 물건 들여와서 공항 환승을 통해서 나가도 수출로 신고해라.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한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자, 내국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거나 중개무역 방식 수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요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관세법에 따른 수출 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에 보관하던 물품을 환승구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어느 날에 공급시키죠? 환승구 통해 나간 거예요? 비행기로? 기적일이죠. 그러면. 비행기 실은 날, 기적일.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국내 판매는 장기할부로 하거나 하면 돈 받기로 한 날 기준이죠. 그런데 수출은 장기할부 수출도 다 선적일 기준이에요.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수출, 선적일. 다 선적일입니다. 해외법인 현물 출자. 똑같죠? 선적일. 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수출 조건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물건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여기 외국 거래처랑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보낸 다음에 여기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해요. 보세 창고. 그런 다음에 이 거래처, 외국 우리 거래처죠.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 이런 조건이 그 보세 창고 인도 조건 수출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라도 외국서 거래처에 넘겨줄 때가 아니고 선적한 이날이 공급시기예요. 선적하면 수출을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수출액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붙어요. 이건 신고하셔도 세금은 없어 어차피. 영세율 적용입니다. 과표에 집어넣고 세율은 0이에요. 얼마를 넣던 0% 곱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세금도 없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의할 것 중에 하나예요. 영세율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 묻는 건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어차피 세금도 없는 건데 그건.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우체국 가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EMS로. 우체국 가서 보내면 우체국에서 보냈다는 소리 해주죠. 그거 받은 날이 공급시입니다. 바로 해주죠. 우체국서. 그러니까 소포수용증 발급한 날. 외국의 물건을 보낼 때 우체국 통하지 않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죠. 페덱스 뭐 이런 데죠. UPS, DHL. 물건을 그런 특송업자를 통해 보냅니다. 특송업자가 와서 또는 우리가 가서 물건을 접수를 하죠. 그럼 접수증을 주고 물건을 인도받죠. 그쪽에서. 그날이 공급시입니다. 외국 도착한 날이 아니에요. 자, 접수 또는 접수일 또는 수용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 통해서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인편으로. 그 사람이 비행기 탔습니까? 그날이 공급시기예요. 배를 탔습니까? 그날. 내국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이거는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지만은 영세 적용하는 거래입니다. 이건 국내 거래니까 일반 기준을 써야죠.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원양어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 원양어업은 뭐 보시고요. 위탁 판매 수출은 이런 거죠. 외국의 물건을 보내서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죠. 팔아주면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판 범위에 보통 돈을 보내주죠. 국제간 위탁 판매. 이것은 외국 수탁자가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받을 돈이 확정되면 그날이 공급시입니다. 공급가액 확정된 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이건 주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외 건설하러 나갔어요. 외국에. 사우디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큰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할 때가 다 완공이 됐어요. 외국 떠나온 지 고국 나라 떠나와서 사우디에 나온 지 벌써 한 4년쯤 됐어요. 4년간 건물 짓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죠. 건물 다 완공되면. 자,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포크레인, 불도저 등 장비들이 있어요. 거기. 장비들을 뭐하러 갖고 오냐. 와서 새 장비 사자. 사우디에서 장비를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외국 인도 수출은 어느 날이 공급시기예요? 거기서 인도한 그날이죠. 인도한 날. 그 다음에 위탁 가공무역 방식 수출. 위탁 가공무역. 자, 물건을 외국에 보내요. 이제 홍콩에서 주문이 왔어요. 옷을 사고 싶다. 우리가 베트남에 알아봤어요. 베트남 회사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자재를 보내면 옷을 만들 수 있냐. 기술이 좀 딸린대 자기들은. 그래서 직원을 보내주면 기술 좀 알려주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다가 홍콩에서 주문을 받았죠. 옷을. 베트남에 자재를 보냅니다. 직원도 보내요. 기술자 보내서 옷을 만드는 걸 도와줘. 옷이 완성되면 베트남에 얘기하죠. 옷은 홍콩에 팔 거니까 홍콩으로 배송해줘라. 홍콩으로 배송해주면 홍콩에 있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겠죠. 받아서 베트남 쪽에 가공비를 주는 거죠. 이것이 위탁 가공무역입니다. 국제 간 가공무역 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우리 홍콩에 물건을 판 거죠. 어느 날이 공급시기예요? 베트남에서 홍콩에 갖다 주면, 배송해주면 그날이 공급시기죠. 그래서 위탁 가공무역은 외국서 물건이 인도되면 공급된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사업자 A,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가공업체예요. 가공회사. 우리가 우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예요. 주문.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에 자재를 보냅니다. 원자재. 베트남에서 우리 요구대로 가공을 해요. 한 다음에
이 업체 요구에 따라서 이 물건을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일본으로. 일본에 또 이쪽 업체의 B 회사에 거래처가 있죠. 거래처. 여기서 요구를 한 거죠. 물건 살게. 그 물건은 우리가 사는데 물건은 일본 회사에 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완성된 다음에 물건을 직접 베트남 회사 쪽에서 일본 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물건 송부. 배송. 보냅니다. 물건을 송부. 그럼 일본 회사가 돈을 주겠죠. 대금 지급. 대금 지급. 가공료 지급.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래가 됐을 때 우리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외국서 판 거죠. 베트남에 있는 제품을 판 거예요. 자, 이 거래. 자, 이런 경우 A 사업자 입장에서 B에게 판 이 물건 부가세 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 실수. 자, 물건 판매 금액이 100이에요. 판매가. 그런데 원자재 반출한 것의 시가는 30이에요. 그럼 70은 뭐죠? 70은 가공비와 이윤인 거죠. 자, 국내 회사끼리 국내 회사에게 외국서 물건을 판 것은 부가세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자재 반출한 것만은 부가세 과세 거래예요. 원자재 반출했죠? 이거. 따라서 이 물건이 완성돼서 인도될 때 이 업체한테 이제 넘긴 거죠. 넘겼을 시점을 기준으로 원자재 반출분 30은 우리가 이쪽 업체에게 세금 계산을 꺼내야 됩니다. 부가세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30. 부가세는 0으로 끊는 거예요. 0셀로. 그리고 100 중에서 잔액 70이 남죠. 그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꺼내야 돼. 계산서. 70. 100에 판 거죠? 100에 판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한 건의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동시 발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B 업체가 일본에 물건 판 거 팔았죠? 이건 수출이죠. 뭐 수출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따라 주의할 점은 국내 회사끼리 외국서 물건을 파는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 발급할 필요 없지만 원자재 반출한 부분은 영세 대상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럼 자, 이것은 이 원재료는 어느 날이 공급식인가요? 반출한 때? 아니죠. 제품이 완성돼서 팔렸죠? 국내 회사한테 판 거죠? 그 인도한 그날이 이 원자재의 공급식이에요. 반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반출한 때가 아니고 인도한 시점이야.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매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물건을 보내서 파는 거죠. 위탁매매. 수탁자 판매에 따라 수탁자 판매한 시점, 그 시점이 공급식입니다. 다만 익명거래, 익명거래는 내가 물건을 넘겨줘요. 넘겨주고 파는데 나를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매입자가 난지를 압니다. 나와 저쪽에는 사이가 안 좋아. 그 물건을 반품시킬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수탁자에 끊고 수탁자 다시 끊어요. 그건 적법한 거래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 리스는 리스 회사가 있고 여기 공급한 사람이 있어요. 공급자. 여기는 이제 리스 물건을 쓰는 사람 있죠. 임차인. 이렇게요.
자, 우리가 리스에서 물어본 거예요. 기계를 리스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계 리스. 리스 회사가 여기다 의뢰한 거예요. 기계 제작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기계를 저희가 살게요. 제작해 주세요. 기계 제작. 리스에서 기계를 파는 거죠. 기계 공급. 기계를 판매합니다. 리스 회사가 리스해 주는 거죠. 리스. 그런데 실제 물건의 흐름은 이건 아니죠. 실제 물건은 이쪽에서 직원하고 리스 직원이 가서 검수한 다음에 직접 차에 실어서 가져가요. 기계를 여기다 실어서 가져갑니다. 설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차가 리스 회사로 갔다 오는 건 아니죠. 바로 오죠, 보통. 자, 이런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끊게 되면 리스 회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금융업이에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것을 리스트에 포함해서 전가시켜도 이쪽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으로 이제 규정을 둔 겁니다. 기계를 이렇게 팔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당신이 임차인에게 이 사람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이런 조건 하에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끊어줘라. 이렇게. 물건가 100, 부가세 10이다. 그럼 이쪽은 이걸 가지고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임차인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리스는 물건 산 사람 쪽이 세금서 안 끊고 임차인이 끊는 겁니다. 단 조건은 이쪽이 과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기계를 여기서 산 거죠. 원칙대로 이렇게 끊고. 그래서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직접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입물품이다. 세관장이 직접 끊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리스 기억하시고요. 그럼 자, 이런 거 시점들. 세일즈 리스백. 물건을 팔아요. 리스 회사에 내가 리스래. 세일즈 리스백이죠. 판매 후 리스. 물건을 팔고 내가 리스. 리스 회사는 물건을 팔아요. 내가 리스. 자, 공급자 누굽니까? 나죠. 내가 공급했죠. 리스 회사에. 누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입니까? 나죠. 내가 리스에서 팔고 내가 다시 임차했잖아. 이 경우는 공급자와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내가 팔아요. 팔고 다시 내가 리스합니다. 공급자도 나고 얘도 나예요. 그럼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자 나, 공급받는 자 나. 똑같은 사람을 적어서 끊는 거예요. 특이한 내용이죠. 아주. 그래서 세일즈 리스백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생기고 동시에 매입세액이 생기고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실제 낼 건 없는 거죠. 똔똔이죠. 매출세액 생기고 매입세액 생기고 상계 똔똔. 그다음에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뭐 그 용도에 썼을 때 그때가 공급식입니다. 또 폐업시 잔존자는 폐업한 날이 공급식이고. 자, 자판기. 자판기는 우리가 동전 넣고 돈을 커피를 뽑거나 하죠. 근데 커피를 뽑아도 주인은 몰라요. 주인은 와서 얼마가 팔렸는지는 문을 열고 돈을 꺼내봐야 하는 거예요. 자판기는 돈 꺼낸 날의 공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오는 가공은 뭐 자재를 부담하고 가공하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재 없이 그냥 가공해 주면 용역 공급이고, 자재를 부담하면서 가공해 주는 거, 그 경우는 자재를 줘요. 나도 자재 사서 붙여서 가공해. 가공된 물건을 넘겨주면 그날이 공급식이에요. 자, 폐업을 한 거예요. 근데 폐업 전에 장기할부를 판 게 있었어. 아직 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죠. 일부는 못 받았어요. 폐업 후 받기로 한 돈이요? 다 땡겨서 폐업일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후는 사업자 아니기 때문에 폐업 후 받기로 한 돈은 땡겨서 폐업일에 세금 계산서 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기타 재화 공급식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강의는 용역의 공급식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